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2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목표치인 55%보다 초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체감 경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관세율 등 핵심 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WTO에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어표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금융사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의 사기 사건 피해액이 4억 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화생명의 30억 원 허위 보증 사고에 이어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에서도 거액의 금융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은행과 카드에 이어 보험까지 사실상 모든 금융 권역으로 부실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강동석입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 양 증시는 분위기가 엇갈려 있습니다. 펀드 환매 물량의 코스피지수 발목을 잡혀 있는데요. 나흘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560선을 돌파한 후에 오늘까지 5째 상승 이어가면서 565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매수 종목에 대한 바닥팁 오직 선상클럽에서만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받아가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래 무료 문자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 보내주시면 두 멘토가 친절한 차트와 바닥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하는 시장의 핵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들 한꺼번에 심층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오늘 이야기해 주실 시장의 핵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증권주의 지각 변동이라고 표현을 좀 할 거고요. 네. 증권주가 지금 최근에 이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증권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과 합병 소식으로 NH농협증권이 이틀째 상한가에서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고 그 전에 NCR 제도 개선으로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졌었잖아요. 네, 예. 사실 출발은 M&A가 먼저였죠. 예. 출발은 M&A가 먼저였던 게 이제 동양종금증권이라든지 기타 증권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쪽에 대한 대형사 M&A가 먼저 진행됐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증권회사의 어떤 문제들을 푸는 해법에서 정부에서 이제 NCR 제도 개선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생소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NCR 제도가 뭐고 그리고 이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복잡한 개념들을 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영업 순자본 비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NCR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했었냐면 위험을 지키는 비용을 다 묶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대출이라든지 6개월짜리 대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단기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자금을 다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해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하는 회사에는 위험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어떤 제도였다라고 한다면 개선안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결국 이제 위험을 지키는 방법에서 최소의 금액만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자금을 움직여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영업 순자본 비율이라는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라는 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는 자금도 별로 없고요. 네. 돈도 많이 없기 때문에 위험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한다든지 어떤 투자 활동을 일체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위험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방법은 NCR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높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한맥투자증권 같은 사태가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예. 뭐 비교적 안전하다고 했는데 한 번에 그 대형 문제가 터지면서 그 문제가 확대되니까 결국 이 부분은 좀 손을 좀 봐야 된다라고 봤던 거고요. 반대편에서 보면은 똑같은 대형 회사는 자본금의 규모도 크지만 위험에 대한 일부 투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 지표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선의 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그럼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3개월 대출에 대한 거는 위험에 대한 평가 모델을 가지고서 위험의 측정치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다 묶어서 위험으로 만들 게 아니라 어떤 평가 모델,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그 대출받은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걸 감안해서 적정한 평가 모델로 정리를 하게 되면 위험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네. 그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자금 규모는 굉장히 줄어들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이 개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자본의 활용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표가 개선되는 쪽에서 남는 자금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증권회사가 그동안 수익 모델을 가장 못 만들었던 부분이 결국은 그 중개 업무, 그러니까 그 고객의 그 증권 매매 업무만 가지고서 여지껏 먹고 살았다고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IB 업무를 좀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투자은행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나타났었던 거죠. 근데 IB 업무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잉여 자금을 가지고서 이제 IB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IPO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IPO를 할 때는 일정한 좀 자금들이 좀 들어가는데 그 IPO 쪽에 그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M&A 쪽에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증권회사에서 M&A 펀드를 조성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때가 M&A를 통한 활용 자금들. 그래서 이런 NCR 제도 개선을 통해서 증권회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IB 업무, IPO 업무, M&A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정부에서 열어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NCR 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투자 지표가 아까처럼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각 증권회사별로 이 제도가 개선되게 되면 과연 대형사는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대우 기준으로는 1734%가 올라가는 기준이고요. 우리 투자 기준으로는 1512포인트 올라가는 거고 삼성은 1480포인트, 한국은 1235포인트, 미래는 995포인트의 개선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 부분은 그동안 이제 중소형사는 아니었지만 대형사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사실 NCR 제도의 개선의 그 직접적인 수혜는 대형 증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대형 증권사는 지금 최소한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지금 개선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회사의 어떤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정비하는 거에서는 지금 요번에 정부가 빼든 카드가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NCR 제도 개선, 또 M&A 구조 조정 등 증권업계에 호황을 불어일으킬 만한 호재들이 있자 이제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NH농협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수익률이 한 30% 넘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이제 M&A입니다. 네. M&A인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이제는 해청무효 작업이 좀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증권회사가 사실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소형사 다 포함해서요. 네, 포함해가지고요. 네, 사실 증권회사의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는 그런 증권회사들도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처럼 재편 작업을 좀 한번 해서 대형화 몸집 불리기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시동을 건 게 이제 그 농협입니다. 사실 농협이 그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업계 위쪽에 있는 업체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농협이라는 막강한 그 뒷 배경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투자증권을 인수를 했는데 사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업계 상위 랭크에 포함되어 있는 쪽이죠. 점포수도 많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투자증권이 예전에 이제 그 LG투자증권하고 또 하나의 우리투자증권하고의 합병에서 탄생한 게 이제 우리투자증권이고 이제 그거에다 덩어리를 하나 더 더하는 게 결국은 이제 농협이라는 걸 더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시총만 하나만 놓고 본다면 농협이 지금 이제 시총이 오늘 올라와서 한 1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우리투자증권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한 1조 9천억.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가총액 3조짜리 증권회사가 지금 탄생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사실은 분명히 지각 변동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는 증권회사가 이제는 업계의 최고 앞쪽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증권업계의 랭킹 거의 1위권에 근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거는 사실 우리 NH 농협증권에는 대단한 호재죠. 결국 이제 증권회사의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업계의 어떤 흐름들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증권업계의 선두가 되면서 우리투자증권과의 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향후 또 대형 증권회사의 M&A 방향이 어떻게 갈 거냐라는 궁금한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랫동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업은행에서 대주주로 있었던 대우증권 역시도 이 매각 의사를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업계의 지도는 또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도 현대그룹 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대증권 매각의 의사를 좀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부분 매각이 된다라고 하는 증권회사들이 상당히 큰 업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매각에 대한 업계의 지도는 새롭게 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해처 모여를 해서 어느를 중심으로 해서 상위 몇 프로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정리를 하면서 어떤 체질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준비는 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되게 된다면 수익성 확보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나치게 난립하다 보니까 수수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수료를 너무 많이 깎아줬던 부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자기 살 깎아먹는 건데 이렇게 되면 수수료에 대한 정비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효과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개인들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또 수수료 인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증권업체 이 단기 모멘텀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증권업의 화랑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큰데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증권의 매매를 하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찾냐면 수수료 싼 데를 찾습니다. 그렇죠. 네, 수수료 싼 데를 찾는다는 건 결국 이제 증권회사에서 수익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계속 싼 데를 찾다 보니까 결국 증권회사의 수익 개선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증권회사는 지금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을 하고요. 회사에 대한 해처모여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가지고 정비가 되는 시점 전까지는 증권업계 자체에 대한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서의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분명히 증권업계의 단기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M&A라는 부분이. 그렇지만 이거는 단기 모멘텀에 끝일 가능성이 있고요. 업계 자체가 추세적으로 예전처럼 업황 회복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많이 올라왔을 때 좀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서 향후 업계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때까지 좀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네,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증권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당일 주요한 이슈를 끄집어내서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요, 바로 이 대차 잔고 공매도 관련해서 이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이 공매도를 위한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종목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대차 잔고와 공매도 급증에 따른 주의보, 이렇게 제목을 해봤는데요. 대차 잔고가 이제 뭐냐? 대차 잔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거든요. 대차 잔고라는 것은요,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누가 보통 빌리냐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연기금이라든지, 연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쭉 보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또 은행도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 해서 주식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매도를 하고 나서 3일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수하고 똑같죠. 미수거래 같은 거죠. 오늘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종목을 좀 더 사서 다음 날까지 돈을 채워 넣는다든지 그 안에 팔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주식도요, 전혀 빌리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매도를 하고 한 상태에서 이틀 안에 다시 사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과거 이제 코스닥에 성도 ENG 같은 기업이 그로부터 엄청난 이제 사고가 좀 발생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공매도를 어떻게 칠 수가 있냐면 반드시 주식을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오지 않으면 내가 받을 주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유상증자 이미 청약을 했다면 나중에 주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분명히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거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뭐냐? 주식 안 가지고 있는데 매도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대차 거래라는 것은 이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연기금이나 그리고 은행 그리고 자산운용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자, 빌려온다. 빌려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주 목적이 뭘까요? 빌려왔다는 것은 주식을 빌려왔다 팔기 위해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사서 갚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은행이나 연기금이나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를 받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 이자 한 1% 살짝 조금밖에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게임인데,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식 좀 빌려줘 하면 빌려줘요? 잘 안 빌려줍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가볍게 빌려가지고 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1년 이자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1. 몇 %예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우리가 빌리면 그렇게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 거다. 걔네들은 매도한 이후에 1년을 기다려서 1%만 먹어도 본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공평한 게임은 아닌 게 바로 이 주식 투자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대차 거래다, 이렇게 먼저 아시고요. 과거에는 이 기관들이 주로 이제 이 대차 거래를 어디서 이용했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ELS라고. 뭐 투스타크죠. ELS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빌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더라.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 이거죠. 자, 최근 동향을 한번 볼게요. 잔고 수량이요, 15억 주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요, 47조를 넘어섰어요. 47조. 그런데 47조 가면 올 한 해만 늘어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과거부터 대차 잔고는 항상 꾸준하게 있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커지면 그 금액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지금 이제 4개월도 채 안 지났잖아요. 올해 얼마 늘어났냐면 14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4조.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왜 그러냐? 작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헤지펀드가 이제 서서히 스타트를 끊으면서 공매도를 위한 대차 잔고가 늘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가 인기입니까? 롱숏 펀드라는 게 엄청나게 인기다. 롱숏 펀드가 뭐예요? 자, 가장 쉬운 롱숏 펀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어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만약에 현대차가 20만원 하면 기아차가 7만원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차가 20만원에서 15만원 떨어졌어요. 근데 기아차는 7만원 그대로예요. 그럼 두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비싸게 보이는 거죠? 기아차가 비싸게 보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기아차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아차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 매도한 금액 가지고 현대차를 사면 되는데, 문제가 이 기업은요, 이 투자자는 기아차가 없어요. 현대차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기아차를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기아차를 주식을 빌려와 공매도를 치면 이제 만약에 현대차가 올라가면 현대차에서 이익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기아차 가격이 떨어지면 기아차에서 이미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같은 한 카테고리, 같은 업종과 같은 테마 속에서도 종목이 서로 달라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죠. 이런 활용도를 위해서 대차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최근의 동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 이 종목을 빌릴 때 아무 종목이나 다 빌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빌리기 쉬운 종목들, 즉 뭐예요? 연기금이나 은행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빌리기가 좋겠죠. 빌리기가 좋으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빌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빌릴 수 있는 종목이 많이 떨어질 소지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 기업의 개별적인 성과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이 롱숏 펀드나 헤지 펀드는 뭐냐면 이 기업의 개별적인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기업하고의 비교,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요, 일정 부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프로세스를 기억해 보자고요.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주식을 빌려오는 사람이 많아진다. 주식을 빌려온다는 것은 결국 뭐죠? 공매도를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대차 잔고가 증가되고 나면 좀 있으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근데 반대로요. 공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실현해야 되겠죠. 이익 실현하고 나면 공매도가 줄어들겠죠. 그러고 나서 대차 잔고가 다시 줄어든다는 것은 뭐예요? 공매도에서 이미 환매수했던 거를 갚는다는 개념인데 공매도를 다 끝내고 나서도 대차 잔고가 안 줄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얘들이 또 매도할 소지가 있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차 잔고를 확인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럼 대차 잔고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대신증권이나 이런 증권사 HTS를 통해 가지고 쭉 보면은 아직까지는요, 공매도와 신용잔고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대차 잔고는 여기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금융투자협회 사이트 가면 매일같이 대차 잔고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된 기업에 대해서는요, 일단 리포트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리포트를 제공하는데, 그때 일정 수준의 대차 잔고는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차 잔고가 많다고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 증가되느냐,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뭐 증권사에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의 투자 전략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일반적으로요. 자, 우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공매도를 제일 많이 매도한 업종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공매도가 나왔다. 좀 있으면 환매수가 들어오고 대차 잔고가 줄면 이 기업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랠리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많았던 부분이 바로 증권, 조선, 건설입니다. 근데 조선이 제일 많았고요. 근데 조선이 지금 최근에 대해서 공매도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어요. 증권주도 돼요. 공매도량이 급감을 했죠. 그러면서 튀어오른다. 그럼 이들 군들이 공매도가 사라지고 나면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최근에 코스닥 몇 종목이라든지 이 중소형주 중에서는요, 대차 잔고가 증가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어떻다는 거죠? 대차 잔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공매도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쭉 올라가다가 이 부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공매도라는 게 매도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1%, 2% 이렇게 뭐 조금씩 떨어지면서 파는 게 아니죠. 공매도라는 것은요, 이미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빵 하고 때려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그냥 하한가까지 뭐 직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늘어나는 만큼 충분히 또 뭐냐면 돈을 빌려서 하는 신용거래도 늘어나면서 둘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커버가 되는데 중소형주는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이 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최근에 대차 잔고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 평균적인 대차 잔고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면 이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해요. 특히 코스닥 굉장히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업종 내에서 돌발적으로 이 종목만 따로 가는
테마주에서 이 종목만 따로 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들 종목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드리면서 오늘 Y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이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무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명만 바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수급과 차트를 분석해서 바닥 팁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멘토님 덕분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바닥을 잡고 또 바닥 팁에 대한 이해, 고민도 해결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먼저 두 분의 바닥 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오늘의 바닥 잡기 프로젝트 코멘트입니다. 현금을 확보하자 하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조정이 깊을수록 반등도 크다는 기대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요. 네, 안전하게 운영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어제도 오후 방송에서 종목을 대거 정리하면서 현금 확보 비중을 늘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마찬가지로 제 지시에 따라주신 분들은 네,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꽤나 높으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장 코스피 지금 빠집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을 정리를 했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시가총액 그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제가 했는데,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이 제가 좀 우려가 좀 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기관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물량을 던집니다. 자, 펀드 환매 물량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2,000포인트 내외에서 횡보를 하겠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외인들의 매수조차도 지금 오늘장에서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고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뭔가 제대로 매수해주고 않다는 거죠. 어제 이제 외인들이 1,200억 들어온 거예요. 기간이 던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진 겁니다. 이게 정말 매수 의지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관들의 수급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 늘려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 잡히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개인들의 매수 지금 4일째 잡힙니다. 조심해야겠죠? 확실하게 지수의 움직임, 다시 반등 쪽으로 가면, 그때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종목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일단은 비중을 조금 다들 줄여주세요. 수익 난 것들은 확실하게 비중 낮춰주시고, 현금을 최소한 한 40% 정도까지는 유지하시는 게 지금 안전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비슷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조정이 깊다면 반등도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반등은 언제쯤 올까요? 네, 반등은 1970포인트, 75포인트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조정과 우리가 항상 주가 자체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죠. 거기 안에서 박수권이 생기고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도 생기게 되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여기 요렇게 요 라인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마지노선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단에서 지금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빠지는 모습 자체, 바로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외국인의 물량이 상당 부분 매집되어 있는 형국이다 라고 보시는 가장 좋습니다. 자,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식형 펀드 물량 그리고 자문형 랩 물량 아직까지 악성 매물이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하단의 1975포인트 자체는 깨지기 상당히 힘든 요건 중에 한 개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은 테마주 위주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구나.
지금은 실적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보다는 약간은 단기적인 테마성 재료들이 움직이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지수를 올리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인지를 하시고요. 내려갔을 때는 신규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셔서 꼭 수익률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1970까지 코스피 조정을 열어놔야 되고, 김선유 멘토님은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붙을 때까지는 현금을 확보해보자는 바닥 코멘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많은 여러분께서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두 분의 바닥 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바닥 팁 확인해봤고요. 오늘 첫 번째 문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차바이오엔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첫 번째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현 멘토님은 늦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상문 멘토님도 분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차바이오는 오늘 8%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00원 선이 넘어섰는데요.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네. 주가가 이제 이게 얼마 남지 않은 분할 기점을 시점으로 해서 조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8% 올라갑니다. 이 종목, 펀더멘탈 부분에서 변함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며칠 만에 쭉쭉 올라가 주면서 굉장히 지금 15,000원까지 지금 안착을 했는데, 자, 수급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외인들은 매도가 잡힙니다. 자, 오늘 시점에서 잠깐 살펴보니까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수가 잡혀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 걱정인 것은 너무 많이 갔어요. 특히 이게 뭡니까? 거래량 터질 때 항상 얘기하는 거죠. 거래량 터질 때 팔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거래량 터지고 하루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가 다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얼마까지 올까요? 한 13,000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장으로는요,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걸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유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말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솔직히 따라가는 것은 상투일 가능성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해보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룡 멘토님도 수익 분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고요. 네. 우리가 흔히 매집을 하는 종목군에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양봉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 안에 내용적인 측면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분봉상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주포,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었던 양봉의 캔들 모양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만들 수 있는 양봉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매집에 대한 부분의 양봉 캔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 자체는 바로 어느 정도 빨리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좋게 보이는 화사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양봉 캔들이라고 조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번 양봉 캔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개인들을 상당히 쉽게 꼬드길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로 박스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저도 이런 패턴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오늘 캔들을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분봉상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캔들 자체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캔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단에 오늘 시초가에 잡았던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홀딩을 하게, 그리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놔둘 수 있을까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세력이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야만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들고만 있도록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물량을 한 번쯤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양봉 캔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공개방송이나 이런 거 참여를 좀 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분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접근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바이오엔 지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두 분 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좀 신중하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1420번님께서 어제 기가레인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기어코 상한가를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바닥 팁 두 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문자 주신다면 두 분의 알뜰하고 또 친절하고 깔끔한 바닥 팁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평산차업 KDR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안 된다 하시고요. 김선유 멘토님의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론 멘토님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좀 생소한 종목입니다. 평산차업 KDR 지금 안 된다고요? 시가총액이요.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49억입니다. 거래소 종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국내 상장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홍콩 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으로 이제 상장을 이렇게 시켜 놓은 건데 회사는 잘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몇 주냐면 좀 봐드릴게요. 일별로 해서요. 어제 1,500주 마이너스 7% 갈 때 14일날 10,000주 11일날 1,000주, 2,000주, 300주, 2,000주, 3,000주, 300주 4월 2일날 140주 매수가 있었습니다. 거래량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좋은 종목의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거래량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자, 실적인 부분에 실적을 좀 따져보자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종목. 그래도 장사는 잘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장사는 그래도 올해 개선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어떻게 사서 나중에 어떻게 파실 거예요? 하루 거래량이 1,000주입니다. 자, 1,000원짜리 1,000주 사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째 샀다고 합시다. 파는데 며칠 걸리죠? 그것도 하루 거래량 다 따져주고 했을 때 10일인데 2,000주 거래량 터졌다고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한 달 동안은 파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다 꽂아야 되는데 하한가로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산차업, KDR 다 좋은데 조금은 진짜 정신을 좀 차리시고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상담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가 1,300원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20%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죠? 제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 진짜로 제가 조금씩 팔아서 비중 줄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시죠? 제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는 거 말릴 수는 없지만 정말 좀 주의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거래량을 지적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군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가 바로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종목군은 상당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의 지분이 높고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해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끼리 어느 정도 거래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율 자체가 화면을 보시면 76%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물량 자체를 벌써 대주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물량 25%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상태인데 시가총액이 29억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주의수도 480만 주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적은 물량 자체가 지금 이 시장 바닥에 있다라고 먼저 인식을 하시고요. 소위 얘기해서 오늘 20주가 거래가 되는 상태고, 앞서서 이런 날 같은 경우에도 15,000주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큰 거래량이 튀었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됩니다. 예. 누군가는 그냥 쓸어 담을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변동폭도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종잡을 수 없다.
이런 종목군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좋은 종목군으로, 그래서 거래가 원활한 종목군으로 먼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두산인프라코어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긍정적인 의견이네요. 김선일 멘토님은 장기 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끈기 있게 쥐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김선일 멘토님,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짧게 볼 종목은 절대 네. 아닙니다. 무조건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조선주 마찬가지 화학주, 혈강주 제가 길게 보라 말씀드리잖아요. 조정시마다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실적이 좋았죠. 자, 1분기 때도 양호할 거고 올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유는 이게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 질문 주셔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유는 이겁니다. 확실하게 포인트 잡는 거, 바로 밥캣이라는 그 자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 실적 개선 덕분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두산인프라코가 제대로 된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게 올해, 그리고 올해 경기도 어떻게 괜찮고, 또 하나 중국 쪽에서 또 이제 전인대 끝난 이후에 경기 확장을 위해서 또 한 번 새롭게 또 미니 부양책과 더불어서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 그럼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겠죠? 두산인프라코 장비 팔립니다. 자, 그럼 당연히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요, 사야 되는 종목군입니다. 그렇죠? 두산중공업도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괜찮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봐라, 조선주들 뭐 중공업주 빠지는데 괜찮다 말씀드리고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6% 올라갑니다. 자, 크게 시장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두산그룹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두산인프라코 이런 조정은 정말 이런 조정이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가 반등 나올 때 그때 매수하시면 최고의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O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어제에서 좀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조금 긴 흐름으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종목군이에요. 기계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끼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의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다고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종목군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과매도 구간이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가 이 240선에 대한 분위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항상 나왔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미리 변했다고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다만 지금은 위에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480선 역배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물량을 상당 부분 긴 시간 동안 회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있다가 올라가겠지, 두 달 있다가 올라가겠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십시오. 그게 중점되면 안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목표가를 얼마를 정해놓고 이 가격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못 갈까거든요. 시간 자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대형주기 때문에 매집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군을 선택을 해서 바닥권에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1년 이상을 보고 회사의 가치를 보시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시는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오늘은 사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이 두 분 다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한스바이오메드 8274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김선일 멘토님은 하락 추세다, 안 된다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네요. 개인 투자자분들 상승했던 종목 다시 하락세 가면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바닥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급을 봤을 때는요, 최근에 수급창 열어놨는데 보시면 외인들과 기관들, 특히 기관들이 좀 사준 듯 했는데 다시 던져줍니다. 어제요, 그렇죠? 많은 물량 던졌죠? 네. 거래량이 어제 95,000주였는데 기관들이 36,000주를 던지고 나갑니다. 자, 오늘 지금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상황 보니까요, 기관 또 던집니다. 지금 아침 자료인데 기관 또 던지고 나갑니다. 오후장에 기관들 이거 추가적으로 3,000주가 아니라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흐름 밑으로 당연히 내려가겠죠. 꽂아 내려갑니다. 이거
그럼 당연히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본 건데 아직 타이밍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돼요. 자, 제가 항상 1차적인 여기 상승 한번 나왔어요. 그쵸? 밴드 한번 상승 나왔고요. 두 번째 랠리 포인트 잡아보자면 요 정도 그림이 나옵니다. 그쵸? 이 그림이 나온다고요.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 라인 어디입니까? 저는 여기 오면 매수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기다려보고 싶은 생각이 많네요. 그래서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지 않을까. 일단 수급이 오늘장도 꼬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밀리는 겁니다. 1.7% 밀린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본 이후에 접근해보자 해서 저는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한번 도전해보자는 긍정적인 의견인데 언제쯤 도전하면 가능할까요? 네, 오늘 뭐 사십시오. 오늘 내일 뭐쯤 날일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배열 상황에서의 어느 정도 지지권력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은 이 16,600원짜리 화면에 보이는 자리가 바로 맥점입니다. 그 전환점이라는 역할이고 있고요. 이 구간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을 때는 이제 상승 추세일 때 안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밑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스 바이오베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 쉬운 종목군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240선 자체, 바로 여기에 권역에서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돌파가 시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세력에 어느 정도 입질이 들어왔다고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오늘 하락을 하다가 밑꼬리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지지권력 말 그대로 밑에는 지금 지지권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 평선에 대한 지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지가 된다는 것은 이상한 상황이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여기에서는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는 이 종목군을 만져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16,600원 근처에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 보일 수 있겠고요. 대신 오늘 어느 정도 종가상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종가 베팅도 상당히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스바이오에 대해서 두 분 다 엇갈리는 의견 주셨는데 한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실 텐데요. 항상 저희 시작하시기 전에 한 10시쯤 무료 문자 보내주신다면 조금 더 소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금바닥주 공개합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SM을, 이상로 멘토님은 효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김선유 멘토님, 원익 IPS가 2%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도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동서가 2.5% 보여주고 있고 토트텍은 0.7% 수익권에 나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두 종목 다 아쉽게도 손실 구간에 놓여있네요. 그리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두 분의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누적 수익률이 올라가네요. 21.76%, 이상로 멘토님 31%입니다. 이 멘토님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과도 종목 AS는 잠시 후 이어지는 11시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4월 16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